다 잊고 싶어 훌쩍 떠난 여행길, 새끈한 그녀를 만났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복층 오피스텔, 오후 5시.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살에 와인잔이 붉게 반사된다. 김지석은 수트 상의를 벗은 채 흰 셔츠만 걸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라디오에서는 1980년대 트로트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김지석은 55입니다. 한때 국내 굴지의 패션 잡지사를 운영했던 CEO였고 지금은 몇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투자해놓고 건물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는 여유로운 재력가입니다. 집에는 주방 자동화 시스템, 1,000만 원짜리 가죽 소파, 수입산 와인 셀러까지 갖춰져 있지만 정작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7회, 전처는 미국에 딸은 캐나다 유학 중. 지석은 이들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밥을 차리고 저녁엔 도시락이나 간단한 파스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방 안의 공기까지 멈춰있는 듯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심심하지? 지석은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이는 소리조차 반가울 정도였죠. 창밖엔 퇴근길 차량이 밀려 있었고 어딘가로 바쁘게 향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너길 자그마한 카페 벽면에 붙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묻지마 관광 익명 속의 하루, 당신에게 휴식을 팝니다. 지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전단지를 응시했습니다. 아마 다른 이였다면 우습게 넘겼을 문구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식, 익명. 이 두 단어가 낯설게 다가왔고 또 동시에 끌렸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 종로 3가에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 어디로 가는지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나는 여행. 다음 날 아침, 지석은 양복 대신 얇은 스웨터와 바람막이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문 앞에 놓인 와인 상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를 내려놓고 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종로 3가로 향하는 길, 지석은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번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듯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얼굴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옷차림, 다른 표정.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고 지석은 가볍게 목리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자몽과 라벤더가 섞인 은은한 향. 그녀가 앉은 자리 옆이 비어 있었고 버스 안내원이 지석에게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렌치코트 여인은 옆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아라고 불러주세요. 그 순간 지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루했던 일상에 무언가가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겨운 멜로디와 함께 창밖 풍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지석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 김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혼자 오는 게 더 편해서요. 익명이라서 좋은 것도 있고요. 지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누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현아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 적음 속의 깊이가 느껴졌고 지석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버스가 충남 태안의 해안도로에 들어서며 잠시 정차했습니다. 가이드가 조개잡이 체험을 하자고 안내했고 승객들은 모두 내려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어왔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지석은 조개를 줍는 척하며 현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개 껍데기를 들여다보던 중이었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따뜻하네요. 햇살이. 지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계절에도 이런 햇살이 있다니 참 고맙죠. 현아가 웃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햇빛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지석은 그 모습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놓쳐온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 온기, 혹은 이름 모를 그리움 같은 것들. 둘은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발걸음에 리듬이 맞춰졌고 그 간격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조용히 웃는 현아의 표정은 지석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후 근처 매점에서 맥주 2캔을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둘은 가볍게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석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엔 무슨 일 하셨어요? 현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했어요. 오래 전 일이에요. 간호사셨나요? 비슷했죠. 환자들 돌보는 일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아릿한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석은 그녀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관광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석과 현아는 뒤뜰의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닥불은 조용히 타올랐고 두 사람은 말없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땐 밤새 얘기 나누는 게 사랑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네요. 현아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게 귀하죠. 그 순간 현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지석은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다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어요. 입술은 달콤했고 피부는 부드러웠어요. 자연스레 손이 그녀의 가슴을 만지다. 그만 그녀의 가슴을 빨았어요. 그러다 손은 어느새 그녀의 치마 속 다리 사이를 애무하다 팬티 속으로 넣어봤어요. 젖은 그녀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봤어요. 역시 부드러운 촉감이 좋았어요. 그녀도 작게 신음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를 데리고 빈 방을 찾아 들어가 안에서 잠그고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더욱 격렬한 키스를 하면서 그녀의 가슴과 그녀의 다리 사이를 애무하며 빨아줬어요. 그러자 그녀도 저희 거기를 빨아줬어요. 오랜만에 그녀의 입술과 부드러운 혀가 나의 거기를 빨아줄 때 오랜만에 힘있게 커졌어요. 난 얼른 그녀를 뒤로 돌려서 엎드리게 하고는 그녀의 거기에 힘껏 넣었어요. 정말 신세계였어요. 정신없이 끝까지 미치게 박았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쾌락이었어요. 그 밤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나누는 감정은 말보다 더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지석은 문득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원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고 설레는 사람. 그리고 현아는 그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석은 창밖으로 들어오는 바닷바람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 콘도의 낡은 창틀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어제 마셨던 맥주의 잔향이 입안에 어렴풋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은 아직 조용했고 모래 위엔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아가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 대신 흰 셔츠를 가볍게 걸친 모습으로 나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녀는 김지석을 보자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기서 이 아침을 맞을 줄은 몰랐네요. 두 사람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마시는 커피는 어젯밤의 침묵처럼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현아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함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요양병원이었어요? 현아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떴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에 잔물결 같은 흔들림이 비쳤습니다. 맞아요. 요양병원에서 간병 일을 했어요. 꽤 오래요. 그 일 많이 힘들었겠어요.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가 꽤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지석은 그 이상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사연이 그녀에게 있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고즈넉한 사찰 방문이었습니다. 둘은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산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바람에 나뭇잎이 사각이고 주지 스님이 직접 차를 우려내어주는 작고 조용한 법당 안에서 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요 속에 남은 마음은 결국 오래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죠. 그 말에 현아는 고개를 숙였고 지석도 알 수 없는 감정에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관광버스는 작은 전통시장을 향했습니다. 사람 냄새, 구수한 음식 냄새,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는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이 맞닿아 그대로 맞잡았죠. 지석 씨. 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오래 잡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거기엔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일정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회센터에서 단체 식사가 있었지만 지석과 현아는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처 작은 횟집에서 둘은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현아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요양병원에서 간병한 환자 중에 파혼했던 여자분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지석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게 15년 전 일이에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려두고 안 찾아왔어요. 하루는 제가 대신 병원비를 입금했는데 그게 말썽이 됐죠. 왜요? 그 여자의 약혼자가 제 계좌에서 돈 나간 걸 알고 파혼을 선언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다면서요. 그때 그 여자 아버지는 울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내 딸은 절대 다시 보지 않겠다고. 지석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쩐지 그 얘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아의 눈가엔 젖은 빛이 돌았고 조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테이블 위에 맴돌았습니다. 이 순간 지석은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파혼된 여자, 혹시 그게 김지석은 식사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현아는 조용히 그의 옆을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감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 앞 작은 정원 벤치에 앉자 현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파혼했던 여자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현아는 멈칫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억나요. 유진이었어요. 박유진. 그 순간 지석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유진, 제 딸 이름입니다. 둘 사이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이 귀에 울렸고 현아는 굳어버린 얼굴로 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따님이. 맞습니다. 제 딸이에요. 파혼한 것도 사실 전 다 몰랐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은 말도 안 했고요.
그저 갑자기 결혼을 안 하겠다고만 했죠. 그 뒤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미국에 가서 직장 잡았다고 그게 다였어요. 현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그 아이 아버지일 줄은. 지석도 현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엔 이상하게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억울함.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그녀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비는 왜 당신이 내셨습니까? 그 어르신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침대에서 울기만 하셨어요. 내가 저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저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하게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릴 땐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일에 빠져서 아내와도 이혼하고 딸에게도 제대로 못 해줬죠. 아마 그래서 딸도 차갑게 바뀐 건지도 몰라요. 현아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죄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제가 간병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환자 보호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도 잘못이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병원 일도 그만두고 혼자 살았어요. 외롭고 괴롭고 후회하면서요. 지석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만해요. 그만 미안해하세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 된 입장에서 딸에게 들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이제야 알게 됐네요. 그 순간 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받는 듯한 오래된 짐이 조금 내려진 듯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미움과 오해로 엇갈렸던 인연이 그렇게 바닷바람 속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지석은 혼자 침대에 누워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은 유난히 밝았고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관광버스는 마지막 일정지인 소나무 숲길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숲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나지막이 들렸고 김지석과 현아는 그 사이에서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석 씨. 현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렇게 빨리 떠나기 아쉬운 여행은 참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지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만 울렸지만 현아는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짧은 말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왜 갑자기 한국에? 지석은 급히 전화를 끊고 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제 딸이 지금 공항에 도착했대요.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아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혹시 우리 얘길 들었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불안해요. 지석은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잠시 후 유진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만나는 여자. 그 여자, 내가 누군지 말해줘요. 김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만으로도 딸의 감정이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석은 하나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식사 후 무심코 찍은 사진을 딸에게 전송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아가 반쯤 옆으로 돌린 얼굴이 흐릿하게 담긴 사진 한 장. 그게 딸의 심장을 건드린 겁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현아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끝나다니요. 난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유진이한테 아무것도. 그래도 아실 거예요. 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버지와 잘 지내는 자격도 없는 여자니까요.
그녀는 숲길 가장자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지석은 급히 따라섰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석 씨, 여기까지만 해요. 더 가면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요. 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내가 단순히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사람 이상이라는 걸 처음 느끼게 해줬다고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그런 감정 느끼게 한 거 내가 더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난 너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도착했고 그 문이 열리며 긴 생머리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박유진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현아를 발견하자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현아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김지석은 유진 앞에 서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유진아, 얘기 좀 하자. 아빠, 피해요. 나 오늘은 참을 자신 없어. 저 여자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겪은 고통 알아. 하지만 그녀는 그날 너희 어르신을 외면하지 않았어. 그건 사실이야.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성보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아빠, 선택해. 나야? 저 여자야? 김지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는 길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김지석은 딸 박유진과 현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숲의 정막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석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아, 아빠는 오늘 처음으로 너에게 솔직해지고 싶다. 그동안 아빠 노릇 제대로 못했지. 회사만 바라보고 살면서 너와 단 둘이 밥 먹은 기억도 별로 없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하지만 오늘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도 늦게나마 깨달았어. 사람은 결국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보살핀 적이 있느냐가 가장 큰 가치라는 걸. 내가 미워했던 이 사람, 오히려 그날 너희 외할아버지를 가장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었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병상에 누운 외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외면한 기억도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병원비를 대신 냈다고 들었어. 그럼 내가 잘못했단 거야? 지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니, 널 탓하진 않아. 하지만 그날 내가 선택한 말 한마디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이 흔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야. 우리 모두 그날의 선택에서 자유롭진 않다. 유진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아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저는 그날 이후 병원 일도 간병도 모두 내려놓고 그냥 세상에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김지석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요.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현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외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아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버지 같았어요. 내가 간병인인지 가족인지 나중엔 구분도 안 됐어요. 그만큼 정이 갔고 그래서 무너졌죠.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신 말이 생각나요. 내 딸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당신이었겠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이 무너져 있던 감정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난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천천히 뒤를 돌아 숲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석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현아가 조용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 가게 둬요. 이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석은 현아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콘도집 작은 마당에 걸터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은 붉었고 하루의 끝은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아 씨, 네, 고맙습니다. 유진이랑 그날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게 해줘서요. 현아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눈물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석 씨야말로 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준 분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은 천천히 마주쳤고 지석은 현아의 손등을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아 씨, 괜찮다면 이 여행 그냥 끝내지 말고 이야기의 다음 장을 나랑 같이 써보지 않겠어요? 현아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김지석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아와의 마지막 인사는 아쉬움보다도 조심스러움이 더 컸고 딸 유진은 귀국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어요. 그 사람도 함께. 김지석은 손에 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현아를 식탁에 초대한 것이 단순한 용서인지 아니면 어떤 결단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유진의 아파트.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진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고 공기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빠, 현아 씨, 맛있게 드세요. 유진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너 괜찮니?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냥 먹어요. 말은 나중에 하고요.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그분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저였다는 것도, 그걸 대신 해준 사람이 현아 씨였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현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숲길에서 들었던 말,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유진 씨. 현아는 입술을 떨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도 현아 씨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아빠가 현아 씨와 있으면 웃어요. 그 웃음, 전 처음 봤어요. 아빠가 저랑 있을 때는 늘 무표정이었거든요. 유진은 김지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로 사랑하세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김지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엄마랑 이혼한 이후 난 감정이란 걸 잊고 살았어. 근데 현아 씨와 함께 있으면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그게 외로움 때문이라고 해도 좋아.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했으니까.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시간 좀 줘요. 그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기까지는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아빠 얼굴이 밝아지니까 그건 좋았어요. 현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지석은 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엔 둘이서. 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찬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온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남산 아래 작은 주택가. 하얀 목련이 피기 시작한 마당에는 조그마한 탁자와 두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석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아 씨, 여기 앉아요. 햇살 좋을 때 한잔 해야죠. 네, 지석 씨. 현아는 잔잔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약간 푸석했지만 표정엔 여유와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달째였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어느샌가 서로에게 생활이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요. 현아의 말에 김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요.
처음 만났을 땐 그냥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젠 내일이 더 기다려지니까요. 지석은 현아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참았잖아요.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서로가 서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현아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약간의 쑥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아 이모. 현아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고 입을 가볍게 벌린 채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모라고 했어요. 그냥 아직 엄마는 어렵고 현아 씨라고 부르는 것도 거리가 느껴져서요. 근데 이모는 나쁘지 않죠? 현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가로 차오르는 눈물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아니, 유진아. 김지석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자, 이럴 땐 뭐다. 뭔데요? 바로 삼겹살이죠. 오늘은 내가 쏜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고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 듯했습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마당. 두 잔의 커피잔이 식은 채로 남아 있었고 김지석과 현아는 창가에서 조용히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석 씨, 나 진짜 잘 살아볼게요.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말 나도 같이 할게요. 나도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진짜 인생을 살아볼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겠지만 이 작은 집안에서는 그저 서로의 숨소리와 체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